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제일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실제 그렇다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 실전에서 중요한 어떤 부분에 도움을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결국 공부를 하는 것은 트레이더로서 공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단순하게 책상에서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차익 프로그램과 비차익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는데 아까 비차익 프로그램을 기관 펀드의 정책적 거래다라고 하고서 넘어가고 말았었지만 비차익 프로그램이 실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비차익 프로그램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비차익 프로그램에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읽어나가야 될지 차익은 기계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을 순화시킨다는 즉 순화라는 얘기는요 선물 가격과 선물 이론 가격에 그 발생되는 차이, 오차, 시장의 괴리도를 줄여주는 시장 조성에 숨기는 역할을 하지만 프로그램 중에 이 비차익 프로그램으로 나오는 부분은 그것이 아니라 선물을 배제하고 반드시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선물을 배제하고 현물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익거래와 완전 구분됩니다. 비차익 프로그램의 종류로는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기관들의 어떤 펀드 운용하면서 인덱스 펀드 운영, 그다음에 또 이제 인슈런스, 보험이죠. 포트폴리오 인슈런스. 그러니까 보험 펀드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보험성 자산 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자산 배분 매매 이제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요. 증권거래소에서 이제 이 비차익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비차익 프로그램이라고 한다고 이제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익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이제 특정 금액과 뭐 이런 부분이 발생되기 전에 미리 그 증권거래소에 신고하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비차익은 아마 그게 좀 더 여유가 아니라 이제 그 신고 의무가 좀 자유스럽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기관의 어떤 이 신고 대상에 이렇게 충실하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차익과 비차익이 증권거래소에서 이제 증권사로 제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 구분이 완전히 차익과 비차익이 구분된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때로는 차익에서 나오는 게 비차익성 거래일 수도 그런 경우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신고를 안 하고 처리하는 금액들이 많겠죠. 신고를 안 하고 처리하는. 이제 그러면 실제는 차익인데 신고를 안 하고 처리하면서 비차익으로 이제 그렇게 처리가 될 수 있거든요. 비차익을 다 일일이 신고할 수 없는 이유는 이 비차익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하고 나면은 당연히 이제 이해가 되거든요. 인덱스 펀드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종합주가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바스켓을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종합주가지수를 잘 따라다닐 수 있는, 예를 들면은 종합주가지수와 따로 노는 어떤 이런 부분들 전혀 개별 종목 같은 것들은 이 인덱스 펀드 쪽에 편입되면 안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 또 이제 이제 그런 어떤 형태로 바스켓을 구성해서 움직이는 게 인덱스 펀드입니다. 이런 기관 펀드들이 인덱스 펀드를 운용하면서 시장이 이제 올라가거나 뭐 이랬을 때 인덱스 펀드를 당연히 매수해주는 어떤 흐름 속에서 그 현물을 매수하는 부분이랑 같이 연결이 되겠죠. 기관 펀드의 정책적인 거래라는 측면. 포트폴리오 인슈런스는요, 우리가 그 과거에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미리 이미 공부하신 부분이겠지만 그 옵션 쪽 공부를 하면서 이제 했었던 부분입니다. 풋 매도를 누가 발행하는지, 콜 매도를 누가 발행하는지 이런 얘기들을 제가 했었지 않습니까? 결국 옵션 발행하는 이들은 자산을 보유한 이들이라고 그랬죠. 기관 펀드들은 다 자산을 갖고 있어요. 어떤 자산? 기초 자산인 현물 자산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때로는 팔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매수 물량을 항상 가지고 가게 돼 있어요. 시장 조성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주가 하락에 대비해서 이제 움직이는 그 내용이거든요. 포트폴리오 인슈런스 정책이라는 것은 주가 하락에 대비한 보험 개념으로 현물 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선물 매도를 치고 선물 매도를 쳐서 이제 그 주가 하락에 대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물 매도분에 대해서 옵션으로 리스크 해칭을 하는데요. 주로 풋매도 옵션 해칭을 많이
합니다. 선물 매도로 들어가면서 자, 선물 매도를 치면서 풋을 짚는다 그랬죠? 이 이상 더 내려가는 건 안 돼 하고 짚는다. 그러면 현물 매수 플러스 선물 매도 플러스 풋 매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포트폴리오 인슈어런스의 대표적인 어떤 거래 패턴입니다. 그 패턴만 있는 건 아니에요. 포트폴리오 인슈어런스라는 것이. 어쨌든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그런 유형이 될 것이고요. 자산 배분 매매라는 것은 이제 그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이제 적절하게 조정해 가지고요. 일정 수익률을 유지하려고 하는 기관 펀드의 매매 전략입니다. 이제 이 주식 같은 경우에 이제 채권하고 가격이 반비례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비율 조정도 역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이런 형태가 이제 자산을 나눠서 이제 투자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걸 자산 배분 매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관 펀드들의 어떤 비차익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부분들은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추세의 어떤 방향을 지침해주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특히 일중 흐름에서 비차익이 크게 매수가 나왔다. 그러면은 시장이 상방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반드시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장의 차익은 이제 뭐 마이너스가 순간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의미할 수도 있고 이런 상태인데 비차익이 플러스가 들어오고 있다. 아, 그럼 기관 펀드들은 지금 다시 말하면 신고를 안 하고 그 선물과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거래가 아니라 현물 쪽을 지금 이제 기계적으로 사고 있다. 이제 이게 바로 비차익 매매라는 거죠. 비차익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들. 이 비차익 프로그램이 그래서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는 시장을 읽을 때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부분이 이 비차익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이런 비차익 프로그램까지 공부했다면 자, 이 프로그램 매매로 이루어진 부분은 차익과 비차익을 크게 구분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구분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차익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든 비차익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든 어쨌든 현물에서 매수가 발생되면서 시장이 상방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프로그램 매물이 매도로 나오고 있다면 시장이 하방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기계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해당 부분이 계속 누적적으로 쌓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떨 것 같습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위에 거는 2013년도 10월 17일 날 기준으로 이제 제가 과거에 뽑아놨던 자료였고요. 오늘 이제 제가 하나 또 뽑았어요. 11월 27일 자료로 이제 밑에 걸 뽑았는데, 자, 빨간색이 그 프로그램 매수 누적 물량입니다. 파란색은 프로그램 매도 누적 물량이에요. 매수 차익 잔고, 매도 차익 잔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와 프로그램 매도 차익 잔고를 보면요. 정상적인 상태는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정상적인 시장으로는. 꼭 상승하는 시장이어야지만 이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상승, 하락, 뭐 반복을 하더라도 시장이 운영되고 있다면, 이루어지고 있다면 시장 조성자는 현물 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시장을 끌고 나가줘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가 훨씬 더 많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추이는 중요하다는 부분이에요. 프로그램 매수 추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2013년 말에 초에 이 정도 규모였었던 정말 좀 줄어드는 영향들이 있었죠. 그리고서는 이제 이 정도쯤 됐겠죠.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속적으로 2014년 들어서는 프로그램 매수 잔고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죠. 프로그램 매도 잔고는요. 매도 잔고도 같이 늘어나죠. 이 차익의 변화를 보면서 매수 잔고와 매도 잔고의 차익 잔고를 구분해 보면서 시장의 변화를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프로그램 매도 차익 잔고가 민감하게 올라가고요. 매수 차익 잔고가 멈칫거리면서 어떤 이런 전반적인 그 정상 상황이 역전돼서 매도 차익 잔고가 훨씬 더 많아진다. 자주 있는 현상은 아니거든요. 네. 이때 정상시장이 하니까 움츠리고 조심해야겠습니까? 아니죠. 쾌재를 부르면서 시장에 참여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차익장고 역전 현상이 발생됐다는 것은요, 자산시장, 현물 자산시장이 붕괴됐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는 10년에 한 번씩 나오는 사건, 사고가 터질 때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 시장 조종자들이 현물을 던지는 시장은 굉장히 무서운 시장입니다. 끝을 모르고 하락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 뭐로 지르겠습니까? 품매수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가장 강력한 하방 변동성 폭발 시 효과가 가장 큰 전술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럴 때 품매수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대추세를 하방으로 본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죠. 프로그램 매도의 어떤 잔고 현황의 변화를 보십시오.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이제 추이적으로 늘고 있어요. 늘어나는 형태로. 과거의 흐름은 답보 상태이지 않습니까? 좀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프로그램 매수 잔고도 늘어난 만큼도 같이 늘어나면서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절대값을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 6,500이죠? 이때 5,000이었죠? 올라갔죠. 얘는 어떻게 됐습니까? 9,300에서 차이가. 그렇죠? 추이를 봐야죠. 이런 시장 흐름들 속에서 만약에 자산시장이 붕괴되는 현상이 올 때 프로그램 매도 차익장고는 분명히 올라가고요. 차익장고는 내려간다기보다는 밋밋할 겁니다. 그러다가 순간 역전 현상을 한다거나 교차 정도까지도 올 수 있을 거고요. 이제 그런 현황이 발견이 되면요. 아, 저점인권을 찾겠다, 뭐 이런 시각을 볼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어도 이 파생 상품을 하는 입장에서는 보다도 시장을 또 이제 나름 현물 거래만 하고 있는 분들에 비해서는 다각적으로 시장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주변에 주식 투자하고 있는 인지들한테 그런 상황이 온다면 주식을 전부 처분하라고 이렇게 이제 다 조언을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럼 나중에 굉장히 고맙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프로그램의 시장 수급은 일중 매매자, 즉 데이트레이더가 그 프로그램만 보고 거래해서는 수익을 내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지표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시장 전체의 수급을 이해하고 시장의 어떤 대추세적인 움직임, 어떤 거시적인 시각으로 볼 때 그동안의 어떤 누적 잔고의 흐름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차티스트들이 월봉과 주봉, 일봉을 데이트레이딩 하는 경우에 장중에는 안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장이 끝나면 월봉, 주봉, 일봉을 체크를 합니다. 차티스트들은. 그러면서 큰 추세나 이런 틀들을 체크하고 자기의 거래 기준 틀에 맞춰서 하나하나 차트를 점검해 나가거든요. 수급론자도 마찬가지로 이 프로그램의 어떤 진행된 누적 현황과 또 최근의 어떤 그 반응도, 그리고 또 베이시스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활발해지는지, 프로그램 매도가 활발해지는지, 또 괴리도는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장 끝나고더라도 어떤 살펴보면서 최근의 기준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은 차티스트가 월봉 주봉을 살피는 것과 똑같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수급론자는 프로그램의 어떤 누적 현황과 또 최근 그 프로그램의 진행 추세나 이런 부분들을 살피고 그런 부분들의 어떤 시장의 자금들의 움직임,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것이 아주 밑바탕의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피상적으로만 알아왔었던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것저것 하나하나 까서 좀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실제 시장을 읽어나갈 때 어떤 거시적인 안목에서 프로그램을 계속 살펴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일중 거래를 하면서는 특히 이제 비차익 쪽에 초점을 맞춰서 비차익의 어떤 추세적 흐름이 나왔을 때는 가능한 한 그런 어떤 현물 시장에 강한 흐름이 발생된 경우니까 그 부분을 이제 민감하게 관찰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진입 지점 선택이나 이제 진입 시 전술 무기를 골라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충분히 활용해 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강의가 이제 6회차 강의입니다. 수급론 기초 6회차 강의. 자, 수급의 척도들 중에 가격, 그리고 거래량, 이제 그다음에 세 번째인 프로그램. 프로그램 부분은
이제 그 베이시스와 이제 캐리까지 같이 검토하면서 뭐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강의 내용은요, 이제 프로그램 척도 중에 저희가 쭉 살펴봤는데, 이제 주체별 현황,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분인데요. 단순하게 최근에 주체별 현황을 안 보는 분들이 없죠. 근데 이 주체별 현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제 보다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속능 기초 6강 베이시스와 캐리 그리고 BC 캐리도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본 프로그램 쪽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